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제 민사소송법인데 일단 뭐 공부 방법론하고 간단하게 그 OT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민사법이 이제 세 과목이잖아요. 이제 민법, 민소, 상법, 뭐 기타 뭐 집행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니까 뭐 기본 강의라고 해도 이제 뭐 2, 3학년 분들도 민소법은 처음에 공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또 강의도 해보고 하니까 보통 뭐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정도 하고 그다음 이제 민소나 뭐 상법 이제 갈수록 저기 공부 이제 그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뭐 100이라고 하면 보통 보니까 이제 민소법은 뭐 많아야 한 50에서 60 정도. 그다음 상법은 더 내려가서 뭐 30에서 한 40. 이제 공부 뭐 전체 분량으로 보면요. 이제 그 정도 투자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이제 민법보다는 민소 뭐 상법 이렇게 역으로 이제 가성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법도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법 분량으로 치면은 뭐 사실 뭐 교과서 기준하면은 민법보다도 적지는 않은데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이 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면 이제 상법, 민소, 민법으로 갈수록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대부분 다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조건에서 공부를 하니까 대부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민법은 그래도 뭐 선행학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강의를 완강을 못 하더라도 듣고 들어가시던데 민소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또 민소가 또 완투로 나눠지잖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더. 그 민소1은 거의 뭐 필수라고 해도 민소2는 또 필수가 아니야. 전필이 아니니까 안 듣고 뭐 이런 부분들 많던데 그러다 보면 시간에 치여가지고 이제 3학년쯤 되면 그러니까 민소 같은 경우는 뭐 기본서 본 적도 없고 강의도 학교에서 뭐 앞에 부분에 뭐 증거까지만 듣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뒷부분은 거의 뭐 그냥 짧은 강의로 뭐 암기장이나 이런 거로 때우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학년 때 잘 붙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계속 악순환이 돼서 그런 부분들인데 상법도 뭐 똑같은 현상이 생기던데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강의 회차도 보면 제가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가족법까지 포함해서 이제 40회를 하는데 민소법은 뭐 15회, 17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상법도 뭐 15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민소법은 이제 17회를 잡아놨는데요. 오늘은 뭐 전체 개관하고 앞에 진도 조금 나갈 건데. 그래서 민소는 이제 절차법이니까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뭐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은 실제법이고, 근데 상법 같은 경우 또 뭐 주식이나 이런 뭐 회사 운영 구조들이 있으니까 그런 뭐 절차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문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문에 대한 판례 해석 이런 것도 위주로 가서 사실 뭐 학설이라는 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 물론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학설도 있지만 뭐 민법은 다 배우셨을 테니까 대부분 뭐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가면 뭐 태아의 권리에 관련된 뭐 정지 조건서, 해제 조건서, 그다음 재단법인 출연 개선 기속 시기, 그다음에 소멸시 완성의 효과라든가, 그다음 저기 채권법 가서 뭐 해제 효과, 뭐 이 정도 학설 정도만 시험 대비로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특히 민소법은 쟁점이 많고 물론 뭐 민법보다는 적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강의 회차도 뭐 거의 반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이제 민소법도 각 쟁점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민사법에 보면 어떠한 쟁점이 있죠. 중요한 쟁점. 그러니까 쟁점이라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제 조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거 조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없을 때는 당연히 조문이 없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가 되는 거고, 조문이 있더라도 조문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문의 해석 문제. 근데 조문 자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쟁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견해가 대립되겠죠. 견해가. 그럼 이 견해 대립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판례 위주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판례들 뭐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판례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이런 쟁점에 대한 하나의 견해 중에 그나마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이 이런 입장을 취한 거니까 일종의 이제 공신력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설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설들 중에서 이제 판례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판례가 학설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답안지 쓸 때는 이제 판례 쓰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변신은 이제 아시다시피 3시간 반 동안 사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3시간 반 동안에 시험 문제 개수가 이제 보통 한 20문제, 올해도 21문제, 그러니까 문항으로 치면 한 21문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뭐 CBT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쓰기에 벅찬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1문제씩이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자체가 뭐 배점도 여러 가지지만 이제 문제 자체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하면 1시간 동안 쓸 분량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그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 답안지가 모자라요, 물리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시간 다 못 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쓸 때는 그건 뭐 본격적으로 답안지 쓰려는 이제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빨리빨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 판례 이러니까 판례 결론에 따라서 이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줘야 되죠. 물론 이제 올해도 그렇고 뭐 매년 시험 보면 판례가 없는 쟁점들이 출제가 되곤 하는데 그건 이제 극소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답안지 쓸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답안지 작성하는 뭐 그런 이제 실전 답안 연습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답안지 쓸 때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판례는 이렇고 그다음 판례가 이래서 타당하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쟁점은 뭐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쟁점 부분에서 그러니까 답안지를 크게 그 세 가지 구조로 잡으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된다 쟁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돼서 이제 출제자들이 낸지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으면 판례 입장. 그래서 뭐 판례가 이런 입장이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답안지는 이제 논설문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문식 답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문식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논증하는 거잖아요, 논증. 그러니까 설명문식 답안은 뭐예요? 이제 판례가 이런 입장이니까 판례 따르면 이렇다. 이런 게 이제 설명문식 답안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쓰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왜냐면 이제 그거마저도 못 쓰는 쟁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공부를 준비해야 되죠.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돼요. 그럼 그 별게 아니라 이제 타당성의 검토를 쓰라는 거죠. 검토.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이렇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서 쓰는데 그럼 판례가 왜 타당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래서 타당하니까 판례 입장에 따르면 출제된 사안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 해결.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뭐 답이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쉽게 해서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를 뽑는 거니까 이제 그 법리에 따라 가지고 판례 입장에 맞춰 가지고 이 사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는 건 이제 뭐 이 사람이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 그 다음에 사안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판례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도 출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썼는지 이제 대충 보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논설문식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물론 뭐 잘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설명문식 답안이라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 들어가서 각각 쟁점별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 검토 부분에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제 요령껏 쓰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작성 실력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판례 태도 쓸 때는 이제 판례들을 보면 판결 요지를 보면 뭐 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일반화된 법리를 얘기를 하죠. 판례가. 그러면 이제 이 법리 부분을 판례 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 어떤 사안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이유를 대잖아요. 그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녹여가지고 검토 부분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수님들처럼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쓰는 논거를 그냥 압축적으로 그게 일반 법리니까 판례에 확립된 법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 부분에 이런 이유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본 사안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소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법관 입장에서 우리는 뭐 변호사지만 법관 입장에서 이제 중립적 판단을 하는 거죠. 원고 피고 주장을 판단해가지고 원피고의 주장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런 방식대로 접근할 수 있겠죠. 보통 뭐 책들이 민소법 기본서도 제 책도 거의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조문도 다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동일한 비율과 밀도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강약 조절해야 되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판례 위주로 간다고 해서 판례만 무작정 들여다보면 판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미 없어진 이제 그 아무 주장자도 없는 학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례가 판시돼서 이제 원심에서 그 판시돼서 대법원이 파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특히 민법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학설이라는 게 크게 뭐 해봤자 한 5가지 정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데 민법은 사실 학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 수업 시간에 걸러 드릴 테니까 대신 교재는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교재는 학설까지도 기본서니까 학설까지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차피 막판에는 이제 뭐 다른 책으로 이제 넘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서는 사전처럼 찾아보는 책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당 부분에 학설들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색용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꼭 이제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강약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 뭐 학설들은 다 정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특히 민소법은 판례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판례를 이해하는 용어로 이제 계속 이제 읽으면서 하면 되는데 실제법이라. 근데 민소법은 그 이 배경, 이 학설들이 왜 이런 학설들이 대립되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이 판례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걸 접근 안 하고 뭐 변호사 시험은 판례만 쓰면 된다. 아니 그건 맞긴 한데 다반제 학설 쓸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다반제.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문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이 판례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보통 보면 이제 조금만 문제를 비틀어도 이 같은 문제조차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판례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물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설지 보면 이거 내가 아는 판례인데 이거 쓰는 거였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당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 그런 것들 다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 3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뭐 암기장 형태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그 뭐 교재를 정리된 교재로 가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면서 이제 교재에서 뭐 학설들 정리되어 있는 부분 중에 안 봐도 되는 것도 있고요. 한 번에 읽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끝까지 좀 가져가야 되는 학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수업은 뭐 그렇게 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얘기한 대로 사례 문제에서는 뭐 쟁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다퉈지는지 왜 학설 대립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묻는 거니까 그다음 판례가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판례는 2개로 나눠서 판례 법리 부분 즉 결론 부분하고 판례가 왜 이런 논거를 취하는지 이유 부분 그 2가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소법은 아시다시피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흐름이 중요해서 지금 단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 사례 문제 같은 걸 같이 좀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들이 그러니까 민법은 뭐 목차가 뭐 A가 나오면 B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딱딱 떨어진 쟁점들을 쓰시면 되는데 민소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특히 뭐 관할도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A라는 쟁점이 나오면 B로 연결이 되고 B가 나오면 C가 돼서 결론은 D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소법 기본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사례 위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제일 강한 과목이 민소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은 그냥 뭐 항상 시험 문제도 보면 그냥 뭐 판례나 어떤 쟁점 알면 쓰고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소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민소는 이제 사례 문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민법 상법은 사례를 많이 안 풀어도 판례 결론만 정확하게 알면 어느 정도 사례 문제 대비가 돼요. 근데 민소는 절차 그러니까 목차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소는 사례를 좀 다른 민법 상법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뭐 그런 특성이 좀 있긴 하죠. 그거는 이제 뭐 그 단계 가서 그때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쟁점들이 문제가 되면 틀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관할 나오면 관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체계를 잡아 드릴 테니 그건 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건 뭐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총 17회를 잡아 놨는데 이제 17회 동안 이제 복습 위주로 가시면서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동영상도 열어드릴 테니까 뭐 중간중간에 3시간 수업이면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똑같은 밀도로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중간에도 뭐 딴 얘기하고 이래봤자 이제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바로 동영상 열어드릴 테니까 혹시 뭐 중간에 못 들은 부분 있거나 그러면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저도 뭐 수험생 때 학원 강의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 될 수 있는 분량이 뭐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바로 동영상도 열어드릴 테니까 뭐 중간에 뭐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못 듣거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나마 지금 뭐 방학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을 때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수험생 때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들은 강의인데도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습 동영상 나갈 때 듣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그 강의를 어느 정도 소화할 때까지 여러 번 들으세요. 그럼 어차피 뭐 모든 과목이 기본 강의가 제일 친절하고, 그다음에 제일 자세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잘 들어두면 뭐 암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도 뭐 상담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다니면서 뭐 민소법이나 상법, 이제 민사의 한정에서 보면 이제 민소상법 같은 경우는 끝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 수업도 그렇고 뭐 이제 전필 아닌 건 잘 안 듣잖아요. 학점도 그렇고 뭐 이거 때문에. 그래갖고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본 강의를 꼼꼼히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뭐 암기장이나 이런 뭐 선택형 지문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혼자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양이 많으니까 오히려 짧은 걸 보고 이제 양을 자꾸 늘려가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나니까, 기본 강의 이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열심히 듣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영상 열어드릴 테니까 뭐 오후나 저녁 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듣고 이제 뭐 계속 복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알면 들리고 모르면 안 들리듯이,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뭐 오전에 분명히 내가 앉아서 들은 들은 강의인데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걸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강의는 뭐 그 정도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17회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시면 민소법은 뭐 따로 나중에 뭐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굳이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이제 뭐 기본 강의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를 또 듣고 이럴 사람들은 뭐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기본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맞춰서 밀도도 그 정도로 갈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실전용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뭐 기본 강의라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 뭐 이런 거만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따라오기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동영상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동영상 들으시면서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들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발췌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만 이제 그 선별해가지고 이제 보충으로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이제 회독서를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 뭐 다른 암기장이나 뭐 선택형이나 뭐 이제 사례집 같은 거, 그것도 이제 혼자서 조금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급하고 마음도 급하고 하니까는 또 기본 강의들이 이제 뭐 보통 아무리 적어도 기본 강의 한 15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듣고 짧은 뭐 암기장 5회, 6회짜리 들으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그게 더 공부량이 더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어차피 현장에 오셨으니까 요 강의 17회 가지고 다 정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보시고, 오늘은 첫날이고 또 민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자료가 나왔는데 그 2장짜리 이거 볼까요? 그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있는 거.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특히 절차법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절차를 또 이제 직접 겪어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실무수습 나가도 사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민사소송은 결국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떤 소재기를 하는 거죠, 법원에.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체가 발견됐다, 그럼 수사가 이제 직권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근데 민사소송은 소위 말하는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게 적용되죠. 그래서 처분권주의라는 게 적용되니까 판사가 뭐 직권으로 니네들 나와라 해서 재판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죠. 접수.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절차 개요도 보세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했다. 그러면 서울중앙에서 민사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몇 부에다가 배정을 하잖아요. 사건을 배당하죠. 그럼 사건을 이제 배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10부에 배당이 됐다. 그러면 일단 재판장이요. 재판장님이 소장의 적식을 검토하죠. 소장의 적식. 그래서 일단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네모칸을 보세요. 재판장의 소장 심사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일단 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형도 우리는 대비해야 되니까 법원인지 재판장인지 즉 재판의 주체가 그것도 봐야죠. 그래서 일단 재판장이 소장 자체를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아래 박스 안에 보면 원고에게 소장의 적식, 그래서 소장의 적식이 흠결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해요. 재판장이. 그럼 이제 명령과 판결은 다른데 그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 보실 거고 소장 각하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의 적식이 요건이 갖춰졌으면 소송 요건을 검토하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 검토하고 흠결이 있으면 다 보정 명령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재판장이든 법원이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등에 이제 흠결이 있다. 그러면 일단 보정 명령을 다 내려요. 보정 명령을. 그런 것들은 이제 성명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소장의 적식 요건이 갖춰지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겠죠. 적식 요건이 갖춰지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나한테 누가 소재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에 큰 굵은 글씨 재판장의 소장 심사 후 소장의 적식이 갖춰지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는 거예요. 물론 흠결이 있으면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안 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면은 이제 재판장 단계에서 즉 소장 심사 단계에서는 소장 각하 명령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30일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 계산할 때 그러니까 한 달이면 틀린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의 최고와 무변론 판결의 예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소송 절차 안내서가 동봉이 돼요. 그러니까 뭐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으니까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서가 동봉이 되죠. 그건 좀 이따 기록에서 보실 거고. 그러면 피고가 뭐 얘기하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래 칸에 보면 소송 요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소장의 적식, 일반적인 이제 그 형식을 갖췄느냐, 그다음 그러니까 소장의 적식을 갖췄는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적식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이걸 판단하죠. 그 소송 요건이 구비됐으면 이제 본안 요건으로 들어가서 이 순서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소장의 적식 요건을 못 갖추면은 이제 재판장이 이제 주체가 재판장이죠. 소장 각하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 각하 명령.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는 용어를 잘못 쓰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 자체 인상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장 각하 명령 사안인데 뭐 소장 각하 판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답안지 인상이 안 좋아지니까 채점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이 썼다고 해도 남들 10점 받을 거 나는 5.6점밖에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런 답안지 전체적인 인상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 채점하는 교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학교에서 채점하다 보면 기본 자체 용어를 틀리면은 뭐 다른 건 뭐 얼마나 잘하겠나 이런 선입관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식 답안지 주관식 시험이 위험한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인상을 미치면은 안 좋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래서 뭐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의 적식 요건이 흠결되면 재판장이 소장 각하 명령을 해요. 그다음 소송 요건이 흠결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법원이 소각하 판결하죠.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거죠.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 구비돼서 본안에 들어갔는데 뭐 내가 돈 빌려준 적이 있다. 여기는 이제 실체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뭐 대여금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법원이고 법원이 재판을 해주죠. 그래서 인용되면 뭐예요? 이제 인용 아니면 기각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원고 주장이 맞으면 인용. 인용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판결 주문이 나가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 이행하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판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원고 주장이 인정이 안 되면 기각 판결이 나가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흘러간다 이거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 밑에 왼쪽 편에 소송 요건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왼쪽 편에 굵은 글씨에 이제 소장의 적시 흠결이면 소장 각하 명령, 그 다음에 뭐 소송 요건이 흠결됐으면 소각하 판결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피고 주소로 송달이 안 될 때는 그 아래 이제 공시송달, 공시송달도 뭐 중요한 쟁점이니까 해당 부분에 보실 텐데 이제 공시송달로 갈 수도 있고, 공시송달은 뭐 민법에서 잠깐 나왔죠. 그래서 민법에도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피고가 뭐 답변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다투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백 또는 이제 무답변, 뭐 30일 내에 답변 안 내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자백하는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변론 없이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지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건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을 말하죠. 근데 다퉜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가서 재판장의 판단과 관련해서 그 박스 안에 보면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그러니까 이제 예습하는 절차죠. 서면만 보고 판사님들이 당사자들이 낸 서면을 보고 판사님이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02년도 개정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 민소법이 2002년도에 이제 전면 개정된 건데 통으로 그때는 필수적 절차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법을 바꿔가지고 임의적 절차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변론 준비 절차도 사례로 중요한 쟁점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답변서 송달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상대방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서면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제일 처음 내는 준비 서면이 소장이겠죠. 소장. 이거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가 제일 처음 내는 서면은 답변서고 제목이. 그 다음부터 내는 서면들은 전부 다 이름이 준비서면이에요. 준비서면. 원고도 준비서면, 피고도 준비서면. 변론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은 이제 재판은 직접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사님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 앞에 얘기할 거를 와가지고 말로 쭉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미리 서면으로서 준비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이나 답변서도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제 준비 서면의 일종인 거죠. 준비 서면에. 그래서 원고가 최초로 내는 준비 서면이 소장이고, 그다음 피고가 최초로 내는 준비 서면이 답변서고, 그다음부터는 다 제목이 그냥 준비 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서면을 서로 계속 교환하는 거죠.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쌍방에게 주장 증거 신청에 관해서 성명, 그러니까 판사님이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건 다 성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보정해라 뭐 이런 것들도 다 광의의 성명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성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장했으면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증거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객관식 용어로 서면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는 최장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을 넘어간다. 그럼 가로 안에 나오죠. 변론 준비 기일로 가든가 그 밑에 나오는, 아니면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변론 기일로 가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최장 4개월이고 4개월이 넘어가면 그 다음 박스로 가든가 아니면 맨 마지막 박스에 있는 변론 기일로 가든가, 그런 절차들은 이제 조문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서면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보고 서면만 보고 쟁점이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투는 게 지금 뭐구나.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되면 오른쪽에 가셔서 쟁점 정리가 완결된 사건은 바로 이제 뭐예요? 변론 기일로 들어가는 거죠. 변론 기일로. 근데 쟁점 정리가 완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왼쪽 편 박스에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는 판사님이 당사자들의 서면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변론 준비 기일은 뭐예요? 당사자들을 법원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지만 법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론 준비 절차실이라고 법원에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스타디룸처럼 이제 의자 있고 책상 있는.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나가는 건데, 다만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법정은 뭐예요? 헌법에서 배우시는 공개 재판주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론 준비 기일은 그런 절차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따라서 사건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되도록이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돼 있더라도 보통 법원에서 당사자도 데리고 나와라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판사님 직접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즉 시험에서 중요한 건 네 번째 줄이에요. 변론 준비기일 종료로 주장 증거 신청 등에 대한 실권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생하는 경우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권효가 발생한다는 건 더 이상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권료 발생하고 제한된다. 그다음 박스 마지막 칸에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종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면 최장 4개월이죠. 그럼 준비 기일 최장 2개월. 물론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원칙은 다 합쳐서 최장 6개월이다 이거예요. 그럼 서면 4개월, 준비 기일 2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준비 기일까지 거쳐서 종료가 되면 마지막 박스에 있는 변론 기일. 그러니까 변론 기일은 판사님 앞에서 실제로 재판하는 뭐 민사법정 매토에 가서 재판하는 절차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변론기일 밑에 보면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의 증거 조사들은 변론 준비 기일 이제 변론 준비 절차에서 다 하고 그래서 증인 신문은 증인을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가급적 미리 이제 그 증인 누구 부를 건지 그래서 그런 쟁점 정리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한 번 재판하고 끝내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근데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변론 준비 절차를 도입한 취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 이게 뭐 제일 중요한 모토잖아요. 재판에서 그런 취지로 가고. 그럼 이제 변론기를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 칸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래서 변론을 종결한다는 걸 이제 판사님이 결심한다라고 하잖아요. 결심. 그래서 뭐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심리를 종결한다 뜻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더 이상 낼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판사님은 그때까지 내온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증거 낼 거 있냐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결심하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을 알려주죠. 그래서 언제 선고하겠다. 그럼 이제 그동안 판사님은 나온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결론 내리고 판결을 선고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 부수적 절차로 오른쪽에 화해 공고, 뭐 조정 회부 이런 것들은 뭐 화해 공고할 수도 있고 뭐 조정에 회부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해는 이제 민소법에 이제 재판상 화해라고 있어서 화해 공고 결정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조정은 이제 민사조정법에 있죠 근거가. 그래서 민사조정법에서도 이제 기판력 있는 조정조서 이거는 작년 시험에 사례형에서 이제 문제 푸는 근거 조문으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판례를 조금 변형하셔가지고 내면서 그게 민사조정법과 관련되니까 민사조정법에 이제 근거 조문을 시험 문제 주고 풀도록 했었던 건데 그것도 뭐 중요한 조문이어서 뭐 저기 진모 이럴 때도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절차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틀만 잡으면 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소심. 그럼 이제 이래서 1심이 끝나잖아요. 우리는 뭐 3심제죠. 그래서 1심이 끝나면 2심으로 가고 2심이 끝나면 3심으로 가는데 3심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한 군데밖에 없죠. 대법원. 그래서 1심은 이제 서울만 해도 이제 5군데 있잖아요. 중앙하고 동서남북 이래서. 그럼 이제 어디다 소재기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관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토지 관할은 뭐 해당 부분에서 배우실 텐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1심, 2심, 3심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3심제인데 간단한 것부터 메뉴에 대법원 보세요. 대법원 이런 건 뭐 헌법에서 배우잖아요. 어떻게 구속되는지, 뭐 대법관 뭐 어떻게 하고 임기 이런 거는 헌법에서 뭐 배우시니까. 대법원은 이제 재판부 4인 또는 전화비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판부 이걸 소부라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담당해서 이제 담당 재판 대법관이 있죠. 그래서 재판부 4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원합체 판결을 열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건 전부 다 상고라고 하잖아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용어를 자꾸 기억을 해야죠. 용어를. 그래서 항소, 상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 앉아서 공부하는 데서 붙여놓으세요.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처음 볼 때는 뭐 항소, 상고 이것도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거 다 상고예요. 그러니까 상고심은 대법원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 편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 왼쪽 편에 지방법원 가로 열고 가정행정법원 그러니까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으로 가고 행정사건은 행정법원 가는데 우리는 이제 민사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사지방법원에서 이제 왼쪽 편 그 중간에 있는 거 단독재판부는 이제 1인인데 그걸 뭐예요? 단독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당 부분 교과서에 다 배우실 테니까 왼쪽 편에 있는 것은 단독사건이죠. 그럼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5호까지예요. 5호까지. 그래서 이제 5호까지는 단독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가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송 이제 목적의 값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이제 소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말 쓰자고 해서 이제 그 법조문도 우리말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값. 옛날에는 이제 소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가 5억까지는 단독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 편에 단독 재판부 1인 밑에다가 이제 5억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건 항소인데, 항소심 어디로 가요? 바로 위에 보면 합의 재판부 3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 재판부에서 내가 이제 갑이 을한테 3억을 청구한다. 그럼 3억을 청구하면은 단독 사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그러니까 내가 수원에 살아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안산에 산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다가 3억을 청구했다.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그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3억이니까 이게 뭐예요? 단독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단독 사건은 이제 판사님 한 명인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판사가 된 지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단독 사건들을 이제 단독 판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독 사건에, 그러면 이제 안산지원에 민사 뭐 몇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민사 1부다. 그러면 거기서 사건을 하면 당사자가 다투면 2심은 어디로 가요? 2심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원. 그러니까 안산지원은 안산에 있고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요. 그러니까 2심부터는 다 합의부죠. 그러니까 1심은 단독 판사가 있을 수 있고 1심도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2심, 3심은 다 뭐예요? 이제 2심, 3심 다 합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합의부 본원 합의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이 내가 안산에 살아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다가 소재기 했는데, 그럼 3억 이제 5억까지다. 그러면은 단독 판사님이 재판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항소를 하면 2심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수원으로 가야 돼요. 안산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죠. 물론 예외적으로 강릉지원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부분에서 책을 보면서 정리할 테니까 이제 원칙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객관식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연수 문제도 풀겠지만 뭐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안산지원 단독 사건이면은 본원 합의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원 합의부로 가고 뭐 3심이 뭐 대법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본원 합의부로 가는데 여기서 또 금액이 쪼개져요. 그러면 일단 이게 원칙이고, 그러면 합의 사건, 즉 5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맨 오른쪽 칸이죠. 자, 5억 원을 초과하면 1심부터 합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합의재판부 3명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2심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단독 사건을 본 거고, 그 다음에 합의 사건이다. 그래서 5억을 초과한다. 물론 5억 초과 중에서도 단독 사건에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는 해당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이제 지금 원칙만 보는 거예요. 합의 사건이면, 이래서 내가 이제 수원에 안산에 산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 사건이면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합의 재판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심에서 안산 산다 그러면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이제 안산지원 안에 이제 합의 사건 있죠. 합의부가 있겠죠. 합의 사건. 그럼 이때는 이제 어디로 간다? 2심은 이제 수원 고등법원으로 가요. 수원 고등법원. 그래서 수원 고등법원으로 간다. 2심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이제 2심부터는 다 무조건 합의인데 이제 수원 고등법원으로 가서 고등법원 재판 받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5억에 예전에는 이제 단독 사건도 2억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수록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1억이었다가 뭐 2억이었다가 5억으로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5억까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2억까지는 이제 2억을 초과하면, 즉 단독 사건 중에서 2억을 초과하잖아요. 2억을 초과하면은 2심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요. 고등법원으로. 그래서 이제 5억까지는 단독이어서 다 이제 단독부에서 하는데 2심으로 갈 때는 이제 2억까지는 요대로 한단 말이죠. 2억까지는 본원 합의부로 가는데 2억을 초과해서 2억을 초과하면은 그때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 그런 것도 선택형 때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에서 나올 수 있죠. 사례에서도 관할 같은 거. 이건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뭐 검사가 어차피 기소하기 때문에 관할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민사소송은 이제 당사자들이 소재기하고 하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관할도 뭐 물론 이제 토지 관할이 중심적으로 나왔지만 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도 관할 나오고. 그래서 관할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데, 물론 이건 이제 뭐 사물 관할의 문제지만 토지 관할, 사물 관할, 합의 관할 뭐 이거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 개관만 잡고 나중에 자세한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교재에서 보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 사건 5호까지는 중간에 있는 단독 재판부가 1심, 그다음 항소는 그 이제 본원 합의부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 뭐 3심 어차피 대법원이고, 그다음에 1심부터 합의 사건, 즉 5억을 초과하는 것은 이제 이 지방법원 합의 재판부가 가고, 이건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만 단독 사건 중에서도 2억 초과는 1심은 똑같은데 이제 2심이 고등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편 맨 밑에 단독 재판부에서 오른쪽 그 합의 재판부 고등법원으로 화살표 해놓고 2억 초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1심이 끝나면 2심, 3심 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확정되면은 그때 또 다투는 거는 재심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재심도 뭐 중요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나중에 보실 거고. 그다음 밑에 작은 글씨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우리는 뭐 변리사 시험이 아니니까 뭐 특허 소송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나온다면 뭐 선택형 지문인데, 이 헌법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작은 글씨, 고등법원급에 속하는 특허법원은, 그러니까 특허법원은 고등법원 취급받아요. 특허 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 소송 관할하는데,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협의의 특허 소송만 그래요. 협의의. 그 옆에다가 협의의 특허 소송. 그러니까 협의의 특허 소송은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시험하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특허권 자체가 유효한지, 특허를 해줬단 말이에요. 특허를 내줬는데 다른 사람들 이건 특허 아니다 다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의 특허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협의의 특허 소송은 그건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특허냐, 뭐 신규성이 있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이제 뭐 공지의 사실이지 무슨 신규성이 있느냐 이렇게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판사님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뭐예요, 특허 심판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특허 심판원이 1심의 역할을 하니까 그때는 특허 심판원에서 1심 하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 이제 고등법원이 특허법원 가고 대법원 가요. 그러니까 법원은 두 군데밖에 안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협의의 특허 소송을 말하고, 우리가 나중에 그 관할에서 24조 등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 등이나 특허권 외의 소송, 뭐 예를 들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광의의 특허 소송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의 특허 소송은 이게 특허권으로서 인정이 되느냐, 특허권 유무 자체를 다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되고 있죠. 특허 심판원은 법원은 아니니까. 근데 광의의 특허 소송은 예를 들어서 내 특허권이 침해가 됐다, 내 저작권이 침해가 됐다, 이런 것들은 뭐 돈 문제잖아요. 그거는 뭐 특허권 유무로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서 광의의 특허소송은 그냥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3심제로 가는 거고,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이제 협의의 특허소송으로서 특허권 유무 자체를 다툴 때는 그렇게 2심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심 역할을 특허 심판원이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작은 글씨는 이제 특허권 유무 자체를 다투는 협의의 특허 소송이고, 특허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또는 뭐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불법행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3심제로 가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그런 절차로 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복사된 두꺼운 자료가 하나 나갔죠. 민사재판 실무 수습 기록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소법 첫 시간에 개관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들을 자료를 가지고 해 보니까 그게 또 실명들이 나오니까 그걸 지우다 보니까 뭐 다 지워야 돼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법연수원 기록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벌써 이것도 오래된 기록이지만 이제 요거 가지고, 결국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그다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그 외 준비 서면을 쭉 보고 판결문 작성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가는 민재실의 기록들도 다 이런 것들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연수원에서는 실제 판결문, 그 맨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보실 텐데, 실제 판결문을 쭉 쓰는 건데, 요즘은 다 검토 보고서를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결론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민소법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형 대비로 뭐 중요한 건 기록형에서 또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또 빨리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장의 그 뒤에 오른쪽 부분 보세요. 이 양이 많아서 모아찍기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장에 오른쪽 다음 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그 로마자 작은 로마자 2번 목차돼 있는 거. 요게 이제 판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되겠죠. 그럼 사건이 배당이 되면 판사님들한테 이제 뭐예요? 이 앞에 이 두꺼운 도화지로 이렇게 물론 요즘 전자송도 하지만 그러니까 두꺼운 도화지로 이렇게 이제 이게 표지인 거예요. 기록 표지. 판사가 들고 있는 기록 표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사님이 보는 서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작은 로마자 2번 목차로 돼 있는데 맨 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심 소송 기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건 번호에 보면 사건에 2017 가합 4689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합인가 1심은 가고요. 사건 번호가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사는 고노도잖아요. 고노도 형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민사는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그럼 가합은 뭐겠어요? 합의 사건인 거죠. 합의 사건. 단독 사건은 가단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합 합의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2심부터는 어차피 다 합의니까 나합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1심은 가합인지 가단인지. 그래서 합의 사건은 가합, 이제 그 단독 사건은 가단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2017년도에 접수됐다는 거겠죠, 당연히. 앞에는 연도고, 그다음 뒤에는 사건 번호인데 46891에서 그러니까 4689번째 사건이에요. 마지막 1번은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전산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붙이는 거래요. 근데 그건 담당자밖에 몰라요. 이 번호가 왜 어떻게 붙이는지는. 그러니까는 이제 2017년도에 접수된 합의 사건인데 4689번째로 접수됐다 이거예요. 마지막 1번은 그거는 전산화용 숫자예요.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그러니까 사건이 여러 개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제기한 거니까 처음 기록 만들어졌을 때 그런 글씨체로 인쇄가 돼서 판사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 아니 그 법원에서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이제 소장을 붙이겠죠. 그다음 그 밑에 글자체가 다른 거는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원래는 이제 손으로 쓰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2018 가합이니까 이제 뭐예요? 결국은 2018년도 그러니까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뭐 2018 가합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합, 뭐 반소 사건, 계약금 반환 등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반소가 제기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재판부 45는 이제 서울중앙에 뭐 민사재판부가 여러 군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5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주심은 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합의 보니까 합의 사건이니까 중간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중간에 앉아 있는 분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재판장, 부장 판사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배석이고 왼쪽에 있는 게 좌배석. 그러니까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이제 연차가 높은 판사죠. 그러니까 이제 주심이 이제 그러니까 뭐야 재판장이 가고 우배석이 나고 좌배석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배석이 주심이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원고 김범준, 그다음 대리인 법무법인 어디 담당 변호사 3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뭐야 법조윤리 할 때 이제 뭐 저 배우시고 저 법조윤리 시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너, 이제 구성원들이죠 법인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어소 변호사들, 이제 그 소속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피고는 뭐 3명인 거고요. 그래서 피고 중에 이제 뭐 조진홍이라는 사람은 법무법인 도원의 담당 변호사를 이제 지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피고 1, 2. 그래서 이제 이강한하고 강양국은 이제 그 법무법인 도원을 이제 그 선임한 거고. 그다음에 피고 3 조진홍은 전중환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한 거고. 그렇게 돼 있죠.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서면 같은 걸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체크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소재기 할 때부터 이제 변호사 선임에 소재기 한 거고, 피고들은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겠죠. 그럼 이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 편에 보면 기일,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왼쪽 편 그 페이지에서 맨 위에 기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년 2월 22일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12년 2월 20일, P는 뭐겠어요? 오후 2시예요. 그래서 12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감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감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뭐예요? 2월 1일이겠죠? 2월 1일 A는 아침 10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 기일에서는 오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점 정리하고 빨리빨리 끝내는 거니까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증인신문 같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후에 해요. 그러니까 2월 1일이 첫 변론 기일인 거예요. 이날 처음 이제 판사 앞에 모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칸은 2월 22일 오후 2시겠죠. 그래서 증인신문 같은 거 길어지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첫 기일은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신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오전에 가면 10시에 재판해가지고 한 12시쯤 끝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신건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들 간단하게 쟁점 정리하죠. 한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그다음 이제 오후에는 길게 가야 되는 거, 이제 2의 길 이상 되는 것들 해서 뭐 증인신문하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2월 22일 오후 2시에 2회 변론기일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3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그럼 뭐예요? 재판 2번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미리 감정 한번 하고 그다음에 2월 1일 1회 변론기일, 2월 22일이 2회 변론기일. 그래서 2번 재판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3월 8일 오전 10시 그게 판결 선고 기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3월 8일 날 판결을 선고하고 그러면은 이제 변론 종결시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말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심 그래서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변론 종결이라는 것은 판사 앞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재판한 날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언제예요? 2월 22일이죠. 2월 22일이 이제 변론 종결일이 되는 거예요. 판결 선고일은 3월 8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3심까지 간다면 사실심이라는 것은 1심과 2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그다음에 3심이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심.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안 한단 말이죠. 대법원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사실을 전제로 법리 적용만 하잖아요. 대법원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심이라는 것은 1심, 2심을 말한다. 그럼 이제 끝까지 재판이 갔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2심에서 마지막으로 판사 앞에서 재판한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2월 22일이 변론 종결일이고 3월 8일이 판결 선고일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변종시가 뭐 기판역의 표준시고 변종시를 기준으로 뭐 소송 요건 판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심 변종일이 무엇인지는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짜고노마자 3번 목차로 돼 있는 거는 이건 뭐 이제 중간에 보면 당사자들이 도장 찍는 거고 그다음 중간에 변론 준비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 왼쪽 편에 회부에서 수명 법관 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명 법관 그 수명 법관도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 용어를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수명 법관이 뭔지 그 명령 받은 법관이고 그다음에 재판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래 맨 밑에 글자체 다른 데 보면 1차 변론기일 그래서 2월 1일 10시 이날 첫 기일이 잡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오자 4번 목차에 있는 사건별 송달 현황은 이건 이제 판사님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판사님들한테 이제 그 나올 때마다 이제 법원에서 이걸 출력해서 판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최종 기록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니까 모든 송달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칸에 보면 이제 송달물에 사건 번호 바로 밑에요. 송달물에 소장 부본하고 소송 절차 안내서. 그러니까 최초의 송달이 되는 건 이제 피고한테 송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 부본하고 소송 절차 안내서가 송달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 송달 방법에 우편 송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송달의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우편 송달로 보통은 이제 우편 집배원이 들고 가죠. 우편 송달을 해요. 그래서 피고 이강환한테 갖고 누가 받았느냐 뭐 받은 사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건은 피고가 3명이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피고 강양국한테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 피고 조진홍한테 갔고요. 이렇게 우편 송달로 다 송달이 됐다. 그럼 그 아래 칸에 보면 피고 1, 2 답변서, 피고 3 답변서, 뭐 준비명령, 소송조차 안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피고 측이 낸 답변서는 원고한테 송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편 송달인데 누가 받았어요?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베리타스 담당 변호사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은 다 뭐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해요. 물론 이제 본인한테 송달했다고 위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낮에 집으로 가면 보통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고 물론 본인한테 보냈다고 위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칸에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 그래서 이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변경되는 청구의 변경도 소송법에서 중요한 쟁점인데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준비 서면도 제출해 가지고 이제 피고 측 변호사에게 송달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송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재판 진행될 때마다 그때까지 송달 현황을 이렇게 출력해서 판사한테 주는 건데 이 기록은 끝까지 다 된 기록을 한 번에 모아놓은 거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다 첨부가 된 거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도 첫 번째 칸에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이 송달이 됐고 그다음 그 아래 아까 감정을 12월 22일 날 미리 감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기일 통지서 이렇게 돼서 감정을 했다 이거고 그다음 그 아래 피고 1, 2 준비 서면 피고 1의 반소 그래서 반소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런 숫장들이 나왔고 그 아래 칸에 보면 변론기일 통지서, 그러니까 변론기일, 그러니까 2월 1일이 첫 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이 첫날 재판, 첫 재판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론기일이 통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피고 1, 2한테 송달됐고 맨 마지막은 피고 3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작은 번째 6번 목차 증인 출석 요구서. 그래서 증인 뭐 이종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증인 신문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하면은 이제 증인한테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 신문 사항이죠. 그럼 이제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받을지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해당 부분에서 배울 텐데 여기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이 선고되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이제 그 실제 재판에서는 그날까지 송달된 것들이 출력이 돼서 판사님한테 주어지는데 여기 다 이제 기록에 편제가 된 거고. 그다음 로마자 7번은 이제 뭐 목록인 거죠. 이게 뭐 목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쭉 돼 있는 거고 넘어가셔서 자, 아라비아 숫자로 1번이라고 돼 있는 서증 목록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 자료는 뭐 계속 들고 다닐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제 가끔씩 찾아보는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뭐 안 봐도 되는 자료인데, 자 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서증 목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증 목록의 왼쪽 편에 사건 번호 나오고 바로 밑에 원고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호증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는 민소 규칙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이란 말을 붙이죠. 그래서 갑제 1호증. 그래서 왼쪽 편에 원고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증 번호 보면 1, 2-1, 2-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제 1호증, 갑제 2-1호증, 2-2호증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갑제 3-1호증. 이거는 이제 원고가 그냥 임의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서류들은 이제 가지 번호를 붙여가지고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 같은 경우 2-1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토지고 2-2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면 이게 관련성이 있죠. 이럴 때는 2-1, 2-2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원고가 임의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내는 것은 갑호증. 그래서 이제 기일 그 두 번째 칸 목차를 보면 기일 및 장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차는 뭐예요? 1차 변론기일에 제출했다 이거잖아요. 1차에 제출한 거고 다 1차에 제출했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12장, 그다음 14장은 이 장이라는 게 페이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12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이 기록에. 그래서 페이지라고 안 하고 이제 그 장이란 말을 쓰죠. 형사소송에서 뭐 장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장수는 이제 페이지다. 12페이지에 보면 서증명은 뭐예요? 매매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시험 숫장 같은 데도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는데 갑제 1호증 매매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증 번호하고 서증에 이제 그 뭐예요? 서증에 서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갑제일호증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다 보면 갑제일호증 매매계약서 및 증인 뭐 홍길동의 증언에 의하면 어떻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갑제일호증 매매계약서. 그다음 인부기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서증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인부 명령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어떤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을한테 인정할 거나 부인할 거냐. 그래서 인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인부기일 1차에서 뭐예요? 1차에서 피고한테 물어봤겠죠. 원고가 제출한 거니까. 그랬더니 인부 요지가 뭐예요? 피고일은 성립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2, 3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립의 인정, 뭐 부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3-1로 내려가서도 마찬가지로 인부요지 부분을 보면 피고을은 뭐 공성 부분 및 뭐 수령 사실 인정.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이 작성한 도장들 이런 것들은 내가 인정하고 받은 건 인정하겠다. 근데 2, 3은 계속 부지하고. 그다음 3-2번은 피고들 각 성립 인정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우편물 배달 증명서니까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니까 큰 의미였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성립 인정 부지 뭐 이렇게 다투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증인 등 목록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증인 한 명 불렀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에 증인 등 목록에 왼쪽 편에 원고 신청. 그래서 첫 번째 기일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기일 및 장소에서 보면 기일외. 그래서 감정 아까 12월 22일 날 미리 감정을 했잖아요.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기일외 증거 결정의 기일은 기일외가 되고 체부는 뭐예요? 채택했는지 거부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거 신청했다고 해서 판사가 다 받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할지 말지를 판사님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조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 채는 채택해 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증거 조사 자체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부는 이제 판사가 거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증인 신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채택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뭐 두 번째 비고란에 신문사항, 그 증인 신문사항을 언제까지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실제 증인 증인 신문할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채택했다는 건 그 증인의 증언을 믿어주겠다가 아니라 증인 신문하는 걸 인정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 증인 불러라 이런 얘기죠. 그 채택이라는 건 이제 증인을 이제 신문하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그럼 증인의 증언을 판사가 믿을지 말지는 그건 판사 자유니까 그런 것들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요. 그 뭐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여기는 증거 조사 자체를 인정해줄 테니까 불러와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 3페이지 가서 보시면. 3페이지는 왼쪽 편에 보면 피고들 제출이죠. 그러니까 피고들 제출이니까 뭐예요? 을호증이겠죠. 을호증. 그래서 을인데 여기는 피고가 3명이잖아요. 피고가. 그러면 피고별로 가나다를 붙여요. 그래서 피고 1은 을가, 피고 2는 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고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가나다를 붙인다. 그러니까 피고 1이 제출한 것은 을가 제1호증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병도 있는데 그건 독립 당사자 참가해서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요.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했는데 병이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게 있어요. 독립 당사자 참가. 그래서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이란 말을 붙어요. 뭐 병제 1호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 조문이 민소 규칙에 있어서 나중에 해당 부분에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제출하는 거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거 을호증, 그다음 독당 참가인이 제출하는 건 병호증 이렇게. 그다음 당사자가 많으면 가나다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에 내용은 뭐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이상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3페이지 그 서정 네모 박스 테두리에 맨 밑에 보면 민소 152, 15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공서에서 쓰는 서면들에서 보면 근거 조문인 거예요. 근거. 그래서 뭐 이제 행정사건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관공서, 법원도 관공서니까 관공서에 쓰는 이제 서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식의 근거를 거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민소 152, 154에 근거해서 작성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판사가 보는 서류에 써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최초로 이제 소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제출하는 소장에 이제 보통 이제 소장의 앞에 이 표지인 거죠. 쉽게 해서 표지. 그래서 소장의 왼쪽 편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사건에 아무거나 하나 붙이고 등 청구해서 이렇게 붙이죠. 이런 것도 이제 기록형할 때도 우리도 똑같이 쓰니까. 그다음 원고 누구, 피고 누구의 이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그러니까 민사 몇 부에 배당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변호사들이 쓰는 서면에는 그 법무법인 주소가 이렇게 이제 인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은 그 동그란 도장의 중간에 보면 2017년 10월 27일 이게 뭐예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이죠. 그러니까 서면을 작성해서 그날 접수를 뭐 언제 접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접수된 2017년 10월 27일이 뭐야? 우리가 민법에서 봤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면 소재기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017년 10월 27일 정확하게는 접수된 날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네모칸들은 다 법원에서 찍은 거잖아요. 네모칸들은 네모 도장은.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사건 번호 46891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제45부, 그러니까 서울중앙 제45부에 배당이 됐고, 주심은 그러니까 우배석 판사가 주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칸에 소송 목적의 값, 아까 말씀드렸죠? 소가가 얼마짜리고, 첨부할 인지액이 얼마고, 첨부한 인지액이 얼마고, 송달료 얼마. 그래서 이제 모자라면은 돈 더 내라고 보정명령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네모 도장은 법원에서 찍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장의 표제를 붙여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시간 좀 지났으니까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